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그랬지만 올해도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스포츠, 기술 분야까지 어느 해보다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고요. 또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 AI가 바꾸는 현실을 보여줄 CES 2026,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2025년에도 끝내지 못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될 텐데요. 올해 세계를 흔들 국제 이슈들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1월 1일 양력서를 쇠는 일본 연결해서 새해맞이 풍습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에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으로 보이죠. 미국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서 금리 정책이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상반기 중에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를 온통 흔들었었죠. 2026년 올해에도 그 기조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중 정상 간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포츠 팬들에게는 각종 대회가 열리는 올해 정말 숨 돌릴 틈이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병오년 새해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026 미리 보기.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이슈들을 또 키워드로 뽑아 오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스트롱맨들의 재회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굵직한 이슈로 미리 보는 2026년 첫 번째 파트 외교와 정치 부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관세 폭풍으로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혀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네. 나아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국빈 자격으로 미국 답방까지 초청을 했는데요. 네. 만약 이게 성사가 된다면 현직 미국 대통령이 8년여 만에 중국의 수도를 찾는 빅 이벤트이자 이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 마주 앉은 이래 첫 대좌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작년 12월 5일에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서문에서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극적인 전환을 이룬 정부는 없었다라고 밝힌 것처럼 네. 이 말인즉슨 새해에도 미 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말한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의 최대 난관이자 승부처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스콧 벤센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최소 4차례 정도는 만날 예정인데 그 첫 무대가 베이징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스트롱맨의 힘 겨루기는 앞으로도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세계 질서의 재편이나 전 세계를 휩쓴 관세 전쟁의 결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가늠하게 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네. 관세 폭탄과 보복이 한참 작년에 오가다가 파국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임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하반기에 그 임시 합의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 회담의 결과가
결과가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거래가 성사되든 아니면 별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서든 그동안 다방면으로 맞서온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건 자명하고요. 네. 아니면 양국의 무역 분쟁도 현재 이 휴전이 고착화되면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새로운 합의의 틀을 만드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선 관세를 비롯한 무역과 핵심 기술 규제 등을 놓고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두 스트롱맨이 만나는 만큼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 기대가 되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도 역시 외교 정치 분야인데 조기 등판 대 생활비 반격. 네,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유세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고물가 부담 속에서 지지율 하락 조짐이 나타나니까 경합주를 중심으로 돌면서 2기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열심히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19일 미국 대표 경합주인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서 1시간 반 동안이나 연설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었고 약값도 내렸고 에너지 값도 내렸다라면서 이 성과를 열심히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가 지금 1월 1일이니까 중간 선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바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상하원 의석 구조를 결정해서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그럼요. 트럼프 정부가 이 위기감 속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말씀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이 마리스트를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12월 17일에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도가 집권 1, 2기를 통틀어서 최저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집권 2기 후반부 국정 장악력을 좌우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랑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조기 모드에 돌입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공화당 내부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좀 한계를 느낀 공화당 의원들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공화당 소속 연방 상하의원만 3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앙정치의 한계에 실망해서 오히려 의원직을 포기하고 주 정부의 수장인 주지사직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대선 패배 이후로 좀 줄곧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이 민주당 진영 측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 구호를 내놓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라는 용어를 앞세우면서 물가 상승이 미국인들의 일상을 위협할 수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반 트럼프 세력을 넓게 좀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자 출신으로 처음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을 대표적이고요. 또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과 마이키 셰렐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도 각각 저렴한 버지니아 계획과 또 생활비 부담 완화 계획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 과거 민주당이 내세웠던 경제적 공정 혹은 경제적 불평등 같은 좀 큰 두리뭉술한 담론과는 달리 이 생활비 부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 계층 그러니까 전 지역, 인종, 성별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외에 이제 대선을 살펴보면 10월쯤에는 이제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대선이 또 치러질 예정이고요. 네. 여기서는 브라질 권력 향방은 핑크타이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바우 대통령이 4선에 성공을 할지 네. 아니면 보수 세력이 권력을 다시 잡을지 그렇죠.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6 미리 보기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AI가 바꾸는 현실. 뭐 AI 이제는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AI를 사용하는 일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네,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이 CES가 또 매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서 네. AI 키워드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6 올해는 현지 시각 1월 6일부터 9일까지 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데 모여서 기술 성과들을 공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대 무대인데요. 이번 CES 2026의 화두는
AI, 인공지능이 바꾸는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인데 1967년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돼서 1995년부터 매년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원래는 전자제품 위주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확장이 돼서 뭐 그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 이 CES에 집중을 하실 정도로 뭐 로봇이나 미래 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표어는 혁신가들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AI 지능 고도화를 넘어서 이 기술이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업들의 혁신적 구상이 제품과 솔루션으로 제기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행사는 160개 이상 국가에 약 4,5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참가자 수만 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CES 2016 현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주요 인사들의 기조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월 5일에는 AI 칩 시장의 선두주자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맡았고 리사수 AMD CEO가 AI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 초 황 CEO가 CES 2025에서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오고 있다라고 예측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는데 네. 여기선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물음표를 던질지 궁금해집니다. 또 젠슨왕의 이 AI 관련 연설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이후에 참 타이밍이 애석하게도 중국의 딥시크가 출연을 하면서 전 세계에 네. 또 충격을 줬었죠. 그 이후에 로봇, 자율주행 등 로봇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 AI도 확산이 됐고 또 구글의 자체 칩인 TPU 상용 판매 등 아주 굵직굵직한 기술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특히 구글은 자체 개발한 TPU 칩을 출시하고 이를 활용해서 제미나이 3.0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밖에 나노바나나 등 응용 프로그램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워렌 버핏의 투자 자문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구글에 6조 원을 통 크게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 공개 IPO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돈을 거의 이렇게 양동이로 퍼붓고 있는 수준이라서 예. 최근 AI 패권 경쟁이 이 기술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돈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미국은 작년 1월 오픈 AI 또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뒤처질세라 구글도 오는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 건설에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고 네. 중국도 가세를 하면서 각국의 AI 반도체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론 머스크 CEO의 우주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올해 IPO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서 오픈 AI나 엔스로픽 등 비상장 기업들도 연달아서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 경영진이 상장 시점을 올해 한 중후반쯤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픈 AI와 엔스로픽도 2026년에서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까지 그 상장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선 스페이스X가 상장을 만약에 한다면 3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픈 AI와 엔스로픽도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G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확보하기 위한 거액을 투자해서 올해에도 글로벌 AI 기업들의 이 AI 주도권 경쟁 누가 돈 싸움에서 이기는지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보내드리는 오늘 세계는 올해 국제사회를 흔들 각 분야 주요 이슈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2026년) 미리 보기 이번에는 스포츠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까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 그래서 이 키워드 8년 만에 돌아온 메가 스포츠 릴레이
라고 하셨네요. 네, 진짜 올해는 스포츠 팬분들은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3월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또 6월에는 피파 월드컵, 9월에는 아이치 나고야 하계 아시안 게임까지 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연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이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또 아시안 게임이 같은 해에 열리는 시기가 원래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메가 스포츠의 주기가 잠깐 흐트러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26년 올해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돌아오는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의 해가 된 겁니다. 네. 네,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 그 피파 월드컵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2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겨울 스포츠 축제 제25회 동계올림픽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대회는 현재 시간으로 2월 6일에 개막해서 2월 22일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식 개막에 앞서서 2월 4일 컬링부터 경기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이탈리아는 1956년 코르티나 단페초, 2006년의 토리노 대회에 이어서 20년 만이자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이 동계올림픽을 3회 이상 개최한 나라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이탈리아가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또 굉장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이탈리아는 애초 이 밀라노랑 2006년에 동계올림픽을 열었던 토리노, 1956년 개최지였던 코르티나 단페초 이 세 도시로 올해 대회 유치전에 나서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토리노가 네. 협의 과정에서 두 도시와 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가 공동 개최지로 나서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단일 올림픽 최초로 개최지 명에 두 개의 지명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네. 이 개최지 상황에 따라서 일부 종목이 다른 도시에서 열리거나 혹은 동계올림픽의 경우 빙상과 설상으로 크게 나뉘어서 분산된 적은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역대 올림픽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경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신규 시설 건설은 최소화하면서 대체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뒀다고 하네요. 네.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90개국 안팎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2022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파리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개인 중립 선수 자격으로 일부 종목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번 대회 슬로건은 It's Your Vibe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느낌, 분위기, 개성, 바이브. 개성이라는 뜻의 이런 바이브를 활용한 모토인 것 같은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 에너지, 열정을 공유하면서 올림픽의 본질을 부각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기에 게다가 여기 It's Your Vibe에 들어가는 IT는 이탈리아를 뜻하는 약자이기도 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안에는 진척이 좀 없는 것 같고 유럽 내에서도 여러 군사적 강화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열리는 유럽 최대의 축제이기 때문에 평화와 통합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6월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6월에 열립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명칭 그대로 북중미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무대로 펼쳐지는 최초의 3개국 공동 개최 월드컵이자 48개국 체제로 진행되는 첫 피파 월드컵입니다. 네. 총 48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시작도 전부터 좀 이야기가 많긴 했거든요. 일단 본선 진출국의 수가 198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로 28년 만에 확대되면서 총 경기 수도 104개의 경기로 증가했고 대회 기간도 최소 한 주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오는 이유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이번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요? 네, 어느 라는 정도인데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별리그가 180에서 700달러 수준인데 우리 돈으로는 26만 원에서 103만 원 정도. 네, 결승전 티켓은 우리 돈으로 610만 원 선에서 1279만 원 선으로까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모아도 될까요? 맞습니다. 목돈이 거의 필요한 수준인데요. 직전 대회였던 카타르 월드컵과 비교하면 최대 5배 이상 급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입장권에 유동 가격제를 적용하기로 해서 실제 가격이 더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슈퍼스타들을 보유한 국가들의 경기 입장권일 경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21세기 세계 축구계를 양분해온 87년생 메시 선수와 또 85년생 호날두 선수가 사실상 이번 월드컵이 생애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커서 가격이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네네. 네, 또 애초에 출전국을 48개국으로 대폭 늘린 것도 결국 돈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곤 있는데요. 출전국이 늘면 더 많은 나라의 중계권을 판매할 수 있고 그만큼 광고 수익도 대폭 늘어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월드컵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초에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이 피파 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렸는데 대진 추첨에 관심이 집중된 이 행사에서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첫 번째 피파 평화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를 했었습니다. 네, 인판티노 회장은 피파 평화상은 앞으로 계속 선정할 거다라고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시상이 아니냐라는 뒷말이 좀 무성했고요. 네. 세계적인 축제고 많은 전 세계 팬들이 보러 오는 만큼 이민자 정책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례로 콜롬비아에서 미국 여행 비자 발급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 시간만 9개월이 소요된대요. 네, 그래서 이처럼 월드컵에 진출한 다수의 중남미 국가가 비자 문제로 원정 응원에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네, 미 국무부는 월드컵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8주 이내에 빠른 행정 조치를 약속하긴 했는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월드컵 입장권은 비자가 아니다라면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11월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이 월드컵 무대가 사실상 유세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대규모 인파 이동에 따라서 이민 국경 정책 이슈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경기만 보고 싶은데 다른 이슈들도 나오겠네요. 자, 올해에도 계속될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키워드, 상수가 된 전쟁의 늪. 네, 작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의 정점을 찍는 동시에 이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타오르면서 세계 안보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해였습니다. 올해 2월 24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4주년을 맞고요. 날짜로는 1462일째를 맞이합니다.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황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제시한 이 나토식 안전보장 카드랑 러시아의 영토 점유 인정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고요. 협상 진전과 맞물려서 주목해야 될 변수가 또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전쟁 초기부터 미뤄져 온 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최근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시 계엄 중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이 전시 상황에서는 선거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전후 재건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투표함 위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도 한 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에 공을 들인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불씨도 완전히 꺼진 건 아닌데요. 그렇죠. 트럼프가 설계한 이 3단계 중동 평화 구상이 이제 막 1단계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비마다 삐걱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겨냥해서 이 해상 타격과 봉쇄에 이어서 육상 군사 작전 채비에 나서면서 지난 연말부터 카리브해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도 평화의 약속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냉정한 국제 질서가 본격화되는 한 해로 될 것으로 보여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올해는 전쟁 발발보다는 곳곳에서 종전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한 해 동안 세계를 흔들 국제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2026 미리 보기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함께 듣겠습니다.